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네, 세계의 연쇄살인 10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연쇄살인범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자하고요. 가장 특이하고 지능적인 연쇄살인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자, 이 두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명은 잔혹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연쇄살인범은 SNS를 범행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 명은 소위 오타쿠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는 미야자키 츠토무이고요. 또 한 명은 트위터 연쇄살인범으로 불리고 있는 시라이시 타카히로입니다. 네, 미야자키 츠토무와 시라이시 타카히로를 10번째 세계 연쇄살인 범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을 꼽았고요. 도쿄 한복판 혹은 도쿄 교외에서 주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군중 속에 서로 돕지 못하는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어떤 일상을 지배하고 있죠. 디지털 콘텐츠, 또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연쇄살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 범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골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유는요. 이 두 명의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아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중단시킬 수 있었던, 혹은 중간에 더 살인이 이어지기 전에 중단시킬 수 있었던 위험 신호들이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신호를 일본 사회가 무시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죠. 한때 200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가 강중국이 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중부 혹은 북부 유럽의 모델을 닮아 나가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식의 어떤 자본주의 고도화, 산업화 그 뒤안길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요.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첨예화되고 폭증하는 이런 사회 양상을 계속 뛰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연쇄살인을 분석을 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좀 도출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10번째 세계 연쇄살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네, 우선 미야자키 츠토무의 범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야자키 츠토무의 범행의 특성은요, 너무 좀 안타깝게도 그리고 잔인하고 참혹하게도 나이가 어린 여자 어린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에 4살부터 7살 사이 이 여자 어린이 4명을 연쇄적으로 납치해서 살해하고요. 시신을 능욕하고 훼손했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인은 1988년 8월 26일 이날이 이 미야자키 츠토무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첫 범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차를 타고 도쿄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주택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4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 피해 어린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안심하고 있었고, 친구 부모님도 뭐 늘상 같이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경계심 없이 있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다른 그 집의 친구가 집 안에 들어가고 부모님도 안에 계시고 이 놀러 온
4살 여자 어린이 혼자만 마당에 있었던 거죠. 이 순간 기회를 포착한 미야자키 츠토무가 이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유인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차에 태웠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숲으로, 인근에 있는 숲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리 밑에 주차를 시키고, 시야가 차단된 곳이죠.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어린이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름, 부모님 이름, 주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게 다 알아내고 나서는 결국 살해하고 옷을 다 벗기고 시신을 능욕을 했죠. 그리고 옷은 집으로 가져오고요. 시신은 그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야산에 이렇게 방치를 해뒀습니다. 거긴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야산에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서 시신이 이제 부패하길 기다린 겁니다. 부패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고요. 부패 상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손과 발을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단된 손과 발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기 옷장 속에요. 그리고 남은 시신은 그 화로에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재만 남길 정도 다 태웠고요. 가장 악독하고 충격적이고 잔혹한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이 미야자키 츠토무는요, 이 어린이로부터 알아낸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어린이를 태운 재, 그리고 이빨들, 그리고 남은 이제 그 부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옷을 찍은 사진까지요. 그래서 그 한 무더기를 이제 소포로 포장을 하고 여기 엽서 하나를 넣었는데요. 그 엽서에다가 머리, 화장, 뼈, 수사, 증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적힌 이 엽서가 담긴 소포를 이 피해자 집으로 보냅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의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받아봤을 때 그것까지 다 노린 그야말로 악독한 범죄였다고 볼 수 있겠죠. 미야자키 츠토무의 범행은 이 첫 번째 범행 이후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1988년이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뭐 거리에 CCTV가 많이 설치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살인은 약 2개월이 지나서 1988년 10월에 또 발생을 합니다. 역시 차를 타고 도쿄 외곽을 계속 다니던 츠토무의 눈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7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또 눈에 띕니다. 이 7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자 또 차를 세우고 말을 걸죠. 그리고 어디로 가니?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친절을 가장해서 차에 동승케 한 뒤에 처음 범행을 저질렀던 그 장소로 갑니다. 똑같은 장소로 가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 피해 어린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역시 능욕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옷은 역시 집으로 가져오고 이번에 이 시신은 그 인근에 있는 야산에 그냥 그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역시 발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살인 또 2개월이 지나서 1988년 12월에 또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차를 타고 또 다닙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혼자 있던 4살 여자 어린이 에리카를 발견을 합니다. 발견한 여자 어린이 역시 그 차에 태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죠. 옷을 벗기고 촬영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를 처음에 범행했던 장소가 아니고요. 나구리 지역이라는 외곽에 아주 한적한 그 지역의 주차장에서 범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살해한 어린이 시신은 차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더 한적한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때 이 시신이 주차장에 유기했기 때문에 발견이 됩니다. 3일 후에 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미야자키 츠토무는 이 에리카 피해자의 그
이름과 또 집 주소 등을 알아낸 이후에 그 집으로 소포를 또 보냅니다. 잡지에서 오린 그런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어린이의 이름, 에리카, 감기, 기침, 목, 휴식, 죽음 이렇게 글자를 써서 엽서에다가 그 엽서와 함께 옷, 사진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역시 소포로 보내죠. 네 번째 살인, 1989년 6월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네 번째 살인이 행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처음에 2개월 간격으로 세 번째 살인까지 행했다가 세 번째 살인 때는 상당히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신을 눈에 보이는 주차장에 방치해버렸죠. 그래서 시신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경찰의 수색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냉각기, 잠복기가 길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을 은둔, 두려움에 불안에 떨면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그러한 뭐 불안이 많이 가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요. 자신에게로 수사망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범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살인 때는 혼자 놀던 5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역시 발견을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접근을 해서는 사진을 찍게 해달라. 네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진을 찍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서 좀 이리 좀 와줘라고 하고 이제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을 하죠. 그래서 차 안으로 유인한 이후엔 다시 차량을 이동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능욕하고요. 이 어린이들을 살해할 때 모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같은 방식의 MO를 사용을 한 거죠. 이 네 번째 살인 때는 이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옵니다. 방치하지 않고요, 유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는 이틀에 걸쳐서 그 사진을 찍고 이 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능욕행위 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부패해 나가니까 처음에 했던 살인처럼 팔과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된 팔다리는 자기 옷장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시신의 피를 마시고 시신 일부를 먹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신을 공동묘지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따로 또 인근에 있는 언덕에 유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두고 나서 집에 와 있었는데 계속 또 두려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혹시 또 경찰이 시신을 발견할까봐. 그러면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번째 시신이 또 발견된다면 그 지역적 특성을 경찰이 분석하고 유추하고 추적을 해서 자신에게로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2주 후에 그 공동묘지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안매장에 있던 시신을 다시 꺼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꺼낸 시신을 다시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집 안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머리 역시 인근 언덕에 유기했던 머리도 찾아서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